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2번 문제 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 32번을 보세요. 다음 중에서 유동층 소각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유동층 소각로라는 것은 우리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연소 온도를 낮춰서 우리가 소각하는 방식이죠. 자, 그리고 파쇄 등의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먼저 카본. 밑에서 공기를 주입해서 유독매체를 띄운 후에 이를 가열하여 상부에서 폐기물을 주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유독매체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모래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뇌화물을 입힌 가열판, 중앙교 회전축, 일련의 평판상으로 구성되며 건조 영역, 연소 영역, 냉각 영역으로 구별된다. 나번에 대한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다산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 그리고 생활 폐기물은 파쇄 등의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대 쓰레기, 큰 쓰레기를 바로 소각할 수는 없어요. 기계적 구동 부분이 작아서 고장률이 낮죠. 그만큼 장치가 간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쓰레기 수거차의 적재 능력은 15m의 삼성 또는 10톤을 적재할 수 있다. 밀도가 0.6톤/m의 삼성인 폐기물을 3000m의 삼성을 동시에 수거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수거차의 대수는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수거차의 대수는 폐기 물량에서 한 대에 해당하는 적재 능력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폐기 물량이 지금 얼마죠? 폐기 물량이 3000m의 삼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대의 적재 능력이 얼마죠? 15m의 삼성. 따라서 3000m의 삼성에서 한 대에 해당하는 적재 용량 15m의 삼성을 나눠주시면 몇 대가 되나요? 200대가 되죠. 그래서 소수점 처리를 했을 때는 소수점 채제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소수점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대수라는 것은 소수점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안매립공법이 순차 투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은 밑면이 뚫린 바지선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떨어뜨려 뿌려줌으로써 바닥 집안 하중을 균등하게 해준다. 갑은 박청 뿌린 공법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납은 외주, 호환 등에 부과되는 수압이 정대되어서 과대한 구조가 되기 쉽다. 다음에 수심이 깊은 처분장은 내수를 완전히 배제한 후에 순차 투입 공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수심이 깊은 처분장은 내수를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투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랍은 바닥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 쓰레기 하중으로 연약층이 유동하거나 국부적으로 두껍게 퇴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순차 투입 공법에 대한 설명은 랍은, 박청 뿌린 공법에 대한 설명은 가번이 됩니다.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호기성 퇴비화 공정의 설계 시 운영 고려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번의 교반과 뒤집기를 보시면 공기의 단회로 현상 발생이 용이하도록 규칙적으로 교반하여 뒤집어줘야 한다. 여기서 채널링이라는 게 단회로인데 단회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교반하거나 뒤집어주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발생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pH 조절은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질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pH가 8.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음에 병원균의 제어는 정상적인 퇴비화 공정에서는 병원균의 사멸이 가능하다. 다음에 CMB가 낮은 경우에서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다. 자, 여기서 CMB가 낮다는 것은 얼마 정도냐면 CMB가 20 이하예요. 그러면 NH3라는 암모니아가 발생해서 냄새가 나죠. NH3가 악취성 물질이니까. 반면에 CMB가 8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크게 되면 퇴비하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6번을 보시게 되면 호기성 퇴비화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호기성 퇴비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는 거죠. 가번에 생산된 퇴비의 비료가치, 우리가 퇴비화를 했을 때 부피 감용률이 거의 없고 비료의 가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비료의 가치는 없습니다. 나번에 퇴비 완성 후에 부피 감소가 50% 이하로 크지 않죠. 감용률이 낮다는 게 문제점. 다음에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병원균, 기생충 등이 사멸된다. 그리고 다른 폐기물 기술에 비해서 고도의 기술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립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된 침출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매립장에서 배출된 물이 침출수가 되는 거죠. 자, 10년 이상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답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10년 이상 된 침출수의 특징은 BOD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입니다. COD는 난분해성 유기물,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이 0.1 미만, 그리고 COD의 농도는 500mg/L가 10년 이상 경과된 침출수의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과 단서를 바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침전, 이온 교환 기술을 적용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시안이라는 물질은 C와 N을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집어넣느냐면 알칼리성 물질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CO2와 N2와 NaCl로 제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알칼리 염소법이에요. 따라서 시안은 알칼리 염소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답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기성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시 화학 종속 영양계 미생물의 에너지원과 탄소원으로 알맞은 것은, 자, 먼저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 독립이 자갑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독립이 들어가게 되면 무기물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종속이 들어가게 되면 타가, 다른 게 만들어 놓은 걸 자기가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종속이나 타가가 들어가게 되면 유기물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합성은 광합성이라고 하면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화학합성이라고 하면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원은 빛 아니면 산화환원 반응이거든요. 빛은 유기물과 무기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에서 에너지원은 무조건 빛이에요. 근데 산화환원 반응에서 에너지원은 이제 우리가 독립이 들어가면 무기물을 붙여야 되고 종속이 들어가면 유기물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인데 여기서 독립이 들어가니까 무기물, 그리고 종속이 들어가니까 유기물이 됐죠.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탄소도 무기탄소와 유기탄소가 있거든요. 자, 무기탄소는 주로 CO2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CO2를 무기탄소원으로 놓는데, 유기탄소는 유기물 중에 있는 탄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하나를 거론을 할 수가 없어서 유기탄소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독립 또는 자가 영양계는 무기물, 그리고 종속, 타가 영양계는 유기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종속 영양계예요. 종속 영양계는 무기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에서 에너지원은 뭐가 되는 거죠? 유기물의 산화환원 반응. 그 다음에 탄소는 유기탄소. 무기는 무조건 독립입니다.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독립은 무기, 종속은 유기.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면 대비와에 적합한 초기 탄질비, 탄소와 질소의 비가 30 내외이다. 탄질비가 15인 음식물 쓰레기를 초기 대비화 조건으로 조정하고자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물질은 낙엽입니다. 낙엽. 그 이유는 일단은 질소 성분이 없으면서 탄소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낙엽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정답.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슬러지를 유동층 소각로에서 소각시키는 경우와 다단로에서 소각시키는 경우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 유동층 소각로에서 주입 슬러지가 고내에서 급속히 건조되어서 큰 덩어리를 이루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맞습니다. 다만 유동층 소각로에서는 유출 모래에 의해서 시스템의 보조기들이 마모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맞죠? 다만 유동층 소각로는 고온 영역에서 작동되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다단로보다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맞습니다. 다만 유동층 소각로의 연소 온도가 다단로의 연소 온도보다 높다. 유동층 소각로는
온도를 낮춰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다단노에 비해서 연소 온도가 낮은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 열분해 장치의 방식 중에서 주입 폐기물의 입자가 작아야 하고 주입량이 크지 못한 단점과 어떤 종류의 폐기물도 처리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열분해 장치 같은 경우에서는 부유상, 유동상, 고정상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치 중에서 42번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부유상 방식, 가번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소실의 운전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연소실에서 운전 척도는 첫 번째, 공기와 폐기물의 공급비는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폐기물의 혼합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소가스의 온도 들어가죠. 그런데 애쉬가 재거든요. 재의 발생량과 연소실의 운전 기준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폐기물의 원소 조성이 다음과 같을 때 연소 시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여기서 이론 공기량을 뭘로 계산하죠?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연 성분의 70%, 그 중에 탄소가 60, 수소가 10, O가 25, S가 5%, 회분은 30이에요. 그러면 이론 공기량을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계산했을 때 이론 산소량을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계산한 다음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 0.23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탄소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연 성분이 70%인데 가연 성분을 분석한 결과값이 지금 몇 퍼센트가 되나요? 100%예요. 그러면 가연 성분의 값과 분석치가 서로 다르죠. 그런 경우에서는 탄소의 값을 나타냈을 때는 탄소가 가연 성분이 70% 중에 60%가 탄소. 자, 수소는 가연분 70% 중에서 10%, 그리고 O는 가연분 70% 중에서 25%, 그리고 S는 가연분 중에서 5%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반면에 갈로에 있는 가연 성분의 분석치가 70%로 동일한 값이 나오면 가연분에 있는 값만 사용하면 되는데 가연분의 함량과 분석치의 값이 서로 다르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가연분 곱하기 그 값이 차지하는 값으로 대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탄소 자리에 0.7 곱하기 0.6. 자, 그리고 수소 자리에 0.7 곱하기 0.1. 자, 그리고 산소 자리에 0.7 곱하기 0.25. 그죠? 자, 그리고 S 자리에 0.7 곱하기 0.05를 대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로 나눠주면 이론 공기량을 질량으로 6.64 kg per kg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설명을 드렸을 때 가연 성분과 가연 성분의 분석치가 다른 경우에서는 가연분 곱하기 분석치, 반면에 가연분과 분석치가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 동일한 70%면 분석치도 70%다 그러면 분석치에 있는 함량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 꼭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론 산소량과 이론 공기량, 질량으로 계산하는 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식은 암기를 해 두셔야 되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공기량 A0와 이론 연소가스량 G5는 연소 종류에 따라서 특유한 값을 취하며 연료 중의 탄소분은 저위 발열량에 대략 비례한다고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로신식이라고 해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 이런 문제들은 문제와 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익혀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46번. 질량 분율이 수소가 12%, S가 1.4%, O 1.6%, C 85%, 수분 2%인 중류 1kg을 연소시킬 때 연소 효율이 80%라면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각 원소의 단위 질량당 열량은 탄소가 8,100, 수소가 34,000, S가 2,5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소 분석이 있는데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위 발열량, 보세요.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9H 플러스 W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고위 발열량이 없어요. 그럼 고위 발열량이 없다는 소리는
듀룡 공식에 의해서 원소 분석법이 나와 있으면 듀룡 공식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위 발열량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듀룡식에 의해서 고위 발열량을 먼저 계산을 해서 저위 발열량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럼 듀룡 공식은 8100C 플러스 34000 H-8분의 5 플러스 2500S. 따라서 탄소 자리에, 탄소가 지금 85%니까 0.85. 그리고 수소 자리에 12%니까 0.12. 산소 자리에 1.6%니까 0.016. 자, 그리고 S 자리에 지금 황이 지금 몇 퍼센트죠? 1.4%니까 0.014. 따라서 계산하면 고위 발열량이죠. 따라서 계산된 고위 발열량을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 609H 플러스 W 수분의 정발 잠재를 빼주는 거죠. 자, H 자리에는 지금 H가 12%니까 0.12, W 수분이 2%니까 0.01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저위 발열량은 1272kcal/kg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연소 효율이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연소 효율이 80%일 때 저위 발열량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계산한 1272kcal/kg의 발열량의 80%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80%에 해당하니까 0.8을 곱하면 8218kcal/kg이라는 저위 발열량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47번 문제입니다. 어떤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가스량은 8000kg/h이고 온도는 1000도씨, 일기압 기준입니다. 배기가스는 소각로 내에서 2초간 체류한다면 소각로 용적은 단 표준 상태에서 배기가스의 밀도는 0.2kg/m의 삼성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풀이해 보시면 소각로의 용적을 계산을 했을 때 배기가스량 곱하기 체류시간 나누기 배기가스의 밀도를 하는데 여기서 배기가스의 밀도가 표준 상태거든요. 표준 상태를 현재 상태로 보정하기 위해서 온도를 보정을 해요. 그러면 표준 상태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표준 상태의 온도가 위쪽으로, 그리고 반대편에는 현재 상태. 그 다음에 현재 상태라는 것은 273 플러스 도시 온도, 현재 온도를 더해주는 거죠. 표준 상태는 0도씨이기 때문에 273 플러스 0도씨는 273과 동일하죠. 그래서 K 온도라는 절대 온도로 보정하기 때문에 도시 온도에 273을 더해주면 K 온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배기가스량이 지금 얼마냐면 8000kg/h. 자, 여기서 hour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을 해줬어요. 왜? 지금 시간이 몇 초간 체류한다고 그랬어요? 2초간. 그래서 초와 hour를 보정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합니다. 나누기 지금 밀도가 0.2kg/m의 삼성인데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터의 삼성은 S미터의 삼성이나 N미터의 삼성과 동일하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정하기 위해서 온도를 보정합니다. 온도는 절대 온도. 따라서 표준 상태의 온도는 273K 나누기 현재는 273 플러스 현재 온도가 1000도이기 때문에 273 플러스 1000도씨를 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103.62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0.2kg/s 미터의 삼성에서 S가 붙었으니까 이거 표준 상태거든요. 이렇게 적고, 자, 표준을 대각선으로 올려요. 그럼 273, 아래쪽은 뭐가 되는 거죠? 현재, 여기가 표준, 여기가 현재. 그럼 현재면 온도를, 도시 온도를 더해주면 현재 온도. 표준은 273이기 때문에 굳이 0도씨니까 273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사용한 이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열 회수를 위한 열교환기 중에서 공기 예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은 굴뚝가스 예열을 이용해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여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다.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죠. 나번 연료의 착화와 연소를 양호하게 하고 연소 온도를 높이는 데 부대 효과가 있다. 연소 온도를 높이면서 연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관상공기 예열기, 관형공기 예열기, 재생식 공기 예열기 세 가지가 있죠. 라번에 이코노마이저와 병용 설치하는 경우에 공기 예열기를 고온축에 설치하느냐, 저온축에 설치하느냐가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그래서 고온측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설치하죠? 저온측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온측에 설치하느냐, 저온측에 설치하느냐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저온척에 설치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백필터 재질과 최고 운전 온도가 옳게 연결된 것은, 백필터라는 것은 여과 집진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과 집진 장치에 사용되는 여과제의 재질과 온도가 이렇게 알맞게 연결된 걸 찾는 거죠. 자, 가본 울은 120에서 180도가 아니고 100도씨 정도. 나번에 테프론은 300에서 330이 아니고 보통 200에서 230. 글라스 피버, 유리 섬유죠. 280에서 300도씨 맞습니다. 가장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폴리에스테르는 240에서 260이 아니고 100도씨 정도.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답은 글라스 피버라는 유리 섬유입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열분해 방법 중에서 산소 흡입 고온 열분해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의 열분해 시설로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서는 열분해를 사용하면 끈적끈적 흘러내리기 때문에 열분해 사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분해 온도는 높지만 공기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적죠. 다음에 이동 바닥 노예 밑으로부터 소량의 순산소를 노내의 폐기물 일부를 연소 강렬시켜 이때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상부의 쓰레기를 열분해한다. 다음에 폐기물을 선별, 파쇄 등의 전처리 과정을 하지 않거나 간단히 하여도 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내용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열분해 장치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열분해 장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고정상, 유동상, 부유상 세 가지가 있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단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성분의 중류의 연소에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S미터의 삼성 per kg, S미터의 삼성이니까 최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원소 분석법이고 최적이니까 이론 공기량 구하는 식,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식입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로 계산을 하는데, C라는 탄소 함량이 87%니까 0.87, H라는 수소 함량이 4%니까 0.04, O라는 산소 함량이 8%니까 0.08, S라는 황해 함량이 1%니까 0.0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8.57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량이든 가스량이든 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보다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주로 최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적 공식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3번 연소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가번 수분이 많을 경우는 착화가 나쁘고, 착화가 나쁘다는 것은 불이 잘 안 붙고 열 손실을 초래한다. 맞습니다. 휘발분이 많을 경우에서는 매연 발생이 억제되는 게 아니고 매연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매연 발생의 원인은 휘발분이, 연료 중에 휘발분이 있든지 또는 불완전 연소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죠. 다음에 고정탄소가 많을 경우에 발열량이 높고 매연 발생이 적죠. 회분이 많을 경우에서는 발열량이 낮아지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각시 강렬 감량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렬 감량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시료를 가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량분의 감소분이 생기겠죠. 그 중량분의 감소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강렬 감량. 질량의 감소분 또는 중량의 감소분이라고 하는데 강렬 감량이라고 해요. 자, 갑은 연소 효율에 대응하는 미연분과 회잔사의 회분의 잔사겠죠. 잔사의 강렬 감량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에 강렬 감량이 작으면 완전 연소에 가깝다. 그리고 연소 효율이 높은 호는 강렬 감량이 작다. 그래서 강렬 감량이 크면 우리가 연소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가연분의 비율이 큰 대상물은 강렬 감량의 저감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강렬 감량의 저감이 쉬운 것은 가연분의 비율이 적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연료의 메탄의 고유 발열량이 9,500kcal per SMT의 삼성이라면 저의 발열량은, 그러면 메탄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우리가 고유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잠열, 다시 말해서 기체에서는 480 곱하기 H2량을 빼주고 고체하고 액체에서는 609H 플러스 W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메탄을 여러분들이 완전 연소시키는 과정은 CH4를 산소하고 결합해주면 C는 O하고 만나면 CO2, H는 O하고 만나면 H2O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갑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오죠. H2가 2개니까 2분의 4는 2. 자, 그리고 산소 계산합니다. 2개짜리가 1개, 1개짜리가 2개, 4개예요. 그래서 O2니까 2분의 4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수분의 함량은, 수분량은 2몰이 되는 거죠. 최적비는 개수비. 여기서 S 밑에 삼성이 최적비가 되니까. 따라서 저희 발열량은 고유 발열량 마이너스 기체 상태에서 수분의 정발 잠열 또는 수분의 응축열, 그 값이 480 곱하기 H2량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유 발열량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9,500kcal per SMT의 삼성 마이너스 수분의 정발 잠열 또는 응축열 480 곱하기 H2량의 개수 2개. 여기서 2라는 것은 H2량, H2의 개수입니다. 최적비라는 것은 개수비와 동일하거든요. 따라서 계산하면 8,540 kcal per SMT의 삼성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열분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한다. 열분의 온도가 적절치 못한 것은, 자, 답은 P나 PP, PS는 550도C에서 완전분해, 답은 PVC, 페놀수지, 요소수지는 650도C에서 완전분해, 답은 HDP는 400에서 600도C에서 완전분해. 자, 그리고 랍은 ABS는 350에서 550도C에서 완전분해되어 있는데, 납은에 보면 PVC 그리고 페놀수지, 요소수지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250도C에서 완전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납은입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각로에서 소요되는 과잉의 공기가 지나치게 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답은 연소실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저하되죠.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생기고 배기가스 온도의 상승이 일어나나요? 상승이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자,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일어나고 연소실에서는 온도가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연소 효율은 어떻게 돼요? 연소 효율? 자, 연소 효율이 감소하죠. 그러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는 가장 완전 연소를 위한 가장 적정한 값이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기비가 클 경우에서는 그래도 완전 연소에 가까운 조건이 되는 거죠. 반면에 공기비가 작은 경우에서는 불완전 연소 조건이다.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서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로의 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답은 연소 잔사의 현열 손실을 감소시키고, 답은 전열 효율의 향상을 위한 간헐적인 운전을 해서는 안 돼요. 간헐적 운전이 아니고 연속 운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복사전열에 의한 방열 손실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답은 배기가스 제순화에 의한 전열 효율 향상과 최종 배출가스 온도를 저감하는 방법.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동층을 이용하는 슬러지의 소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소각로 가동 시에 모래층의 온도는 약 600도씨 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유동층 소각로에서 모래층의 온도는 600도씨보다 조금 더 높아야 돼요. 700에서 800도씨 정도. 그리고 답은 슬러지의 유입은 로의 하부 또는 상부에서도 유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답은 유동층에서 슬러지의 연소 상태에 따라서 유독매체의 모래 입자들은 뭉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답은 소각 시 유독매체의 손실이 생겨 보통 매 300시간 가동에 총 모래 부피의 약 55% 정도의 유실량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문제를 자주 접함으로써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60번입니다. 쓰레기를 소각 후에 남은 재의 중량은 소각 전 쓰레기 중량의 4분의 1이다. 쓰레기 30톤을 소각하였을 때 재의 용량이 4m의 삼성이라면 재의 밀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재의 밀도를 톤 per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톤이라는 것은 뭐죠? 쓰레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각 후에 남아있는 재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소각 후에 남아있는 재의 용량은 쓰레기 양에서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4분의 1. 다시 말해서 30톤 곱하기 4분의 1을 하게 되면 재의 중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용적이죠. 용량이 4m의 삼성. 따라서 쓰레기 중량이 30톤. 그리고 재의 중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중량의 4분의 1. 그래서 30톤 곱하기 4분의 1이 재의 중량이 되는 거죠. 나누기 재의 용량은 4m의 삼성. 따라서 재의 밀도는 1.88 톤 per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60번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한 단위 환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주면 되겠죠. 이런 간단한 문제들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꼭 출제하기 때문에 복잡하든 간단하든 복잡한 문제만 풀면 안 돼요. 간단한 문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중하의 문제를 안 틀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문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크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문제 난이도가 높은 건 출제 빈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 문제에 목숨을 거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간 투자도 너무 많이 하고.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도 한 문제고 쉬운 문제도 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중하의 문제를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점수를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